나한테 경제적 자유가 올까? 라고 생각했던 게 5년 전이었어요. 전혀 올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월급이랑 자산이 적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 생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우선 제가 도전했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서 이모한테 돈을 빌려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어려웠었죠.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님을 못 드렸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드리면 공부할 참고서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참고서를 다 샀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대학 갈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비를 벌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대학으로 가서 선택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뭐 취업도 했어요. 한 달에 월급이 186만 원이었어요. 모은 돈은 하나도 없었고 집안의 돈을 다달이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35살이 됐더니 어떻게 보면 또래들보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해버렸죠. 저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다 보니까 하는 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초반에는 너무 답답해요. 돈이 너무 안 모여요. 아,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난을 탈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네. 그럼 그 노하우, 핵심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확실히 다 알려주실 거예요. 아, 알려드려야죠. 월급이 적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 말도 안 되는 이유긴 해요. 월급은 적은데 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럼 그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압축된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 우선 제가 그랬었으니까. 저도 첫 월급이 186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고 그 뒤로 10년 뒤에 월급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이 300으로 올랐어요. 거의 저보다 월급이 더 대부분은 많이 높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돈을 벌려면 현금 흐름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은 출발선은 남보다 좀 느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첫 월급 180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뭔 짓을 했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186을 받아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아무리 절약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잘해야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1년 해봤더니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10년 해야 1억 2천인 거예요. 10년 해야 전세도 못 구하겠구나. 그래서 현금 흐름을 새로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부수입을 계속 늘려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돈이 모이고 나면은 초창기 때는 투자를 계속했어요. 주식을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월급에서 절약하는 족족 그냥 사들였어요. 신경 안 쓰고. 그랬었던 주식이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4배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돈으로 임대 사업을 했어요. 임대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일을 안 해도 나랑 똑같은 복사본이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쉐어하우스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느껴봤거든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돈을 쓰고 났는데 갔다 오니까 돈이 더 늘어있어요. 아, 나 그러면 평생 여행만 다녀도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늘어나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쉐어하우스를 정리했어요. 아, 됐다. 이렇게 하면 해볼 수 있겠다. 그때 알았고, 그때 쉐어하우스에서 냈던 기법이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사서 월세를 내니까 임대 수익률이 지방에다 하더라도 10% 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20 몇 %씩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월세로 얻어서 월세로 놓는 전대차 쉐어하우스를 많이 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임대 수익률이 100%에서 제일 많이 찍은 게 198%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 내가 투자한 돈을 6개월 만에 다 회수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아, 이거 굉장히 고수익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그때 그 자신감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식 투자도 다시 하고 저작권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하는 것과 현금 흐름 늘리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냐면 투자만 하게 되면은 너무 내가 높은 수익을 바라게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2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0배가 된다 하더라도 12억이에요. 솔직히 100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생 역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솔직히 잃어도 그렇게 타격이 적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투자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그냥 현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분명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 번다라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상황이 다르지? 그거를 몸으로 깨닫는 게 확실히 제일 빠른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할 거고, 100만 원 저축할 거고, 300만 원 저축하고, 500만 원 저축하고, 1000만 원 저축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실수가 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하는 시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해보시고, 돈이 뒤로 갈수록 그때부터는 여러분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만들어서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라는 하나의 어떤 축을 가지고 적금보다는 많은 돈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불려야 되는 거고, 이것만 하면 이제 또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 늘리기도 반복하면서 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들을 더 많이 이제 부을 수 있도록 불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투자가 성공해서 예를 들어 제가 노후에 한 3억을 모았다 쳐봐요.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미국의 뭐 담배 주식 뭐 이런 것들 보면 배당 수익률 8%짜리 있거든요. 통신주라던가. 그러면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벌써 어느 정도 노후 확보가 됐겠죠. 여기에 국민연금 더하고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현금 흐름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부업만으로도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180 정도 받는 사람이라고 쳐요. 예.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100만 원 저축하시고 86으로 버티는 연습부터 해야죠. 수비력부터 키워야죠. 절약을 안 내놓으면 아무리 백날 잘 벌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밑에가 다 빵꾸나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한 달에 86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 패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저축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이 부동산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럼 주식을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마스터하고 나면은 부동산을 그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나는 보통 이제 취업하고 나면 그때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회사에서 더 바빠집니다. 회사는 절대 여러분을 쉬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젊은 시절에 그때 공부를 많이 해놔라. 빡세게 해놔라. 주식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를 하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내가 뭐 적성에도 안 맞는 조선주, 건설주, 뭐 반도체주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요새는 그 OTT 사업도 요새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럼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면은 어떤 드라마가 뜰지, 어떤 제작사가 어떤 걸 만드는지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그쪽 업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했더니 이건 별로인 것 같다,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쉬운 업종 중에 하나 먹거리가 있어요. 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먹어보면서 이거 되겠네 안 되겠네, 생활 속에서 괜찮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투자를 괜찮겠다라고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보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식으로 본인이 테스트 해보고 성공하면은 이 공식이 되는구나,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다른 걸 찾아보자 하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업종을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이해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 기회가 왔을 때 이미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그때는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회사 끝내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 밖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다, 돈도 적다, 초보다, 그랬을 때 국내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잖아요. 두 개 중에 어느 걸 추천하시겠어요? 미국 주식이 훨씬 나아요, 초보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 구조가 독특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정유, 건설, 조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뭐냐면 경기 민감주라 그래요.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매출이 확 늘었다가 세계 경제가 조금만 나빠져도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큰 돈을 벌 확률도 높겠지만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했더니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게 보통 한국 주식이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초보자가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이제 곡소리 투자법이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끝났네, 기업들 돈 못 벌겠네, 망했네 했을 때 들어가야 돈을 버는 투자법입니다. 초보자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아요. 좀 애매한 게, 이마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마트는 한국에서는 절대적이지만 결국 해외에서 진출을 제대로 한 곳이 없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마트 주가는 거의 10년 동안 보면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주가를 봤을 때 다른 마트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는 코스트코라는 게 있습니다. 월마트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10년 동안 주가가 아마 4배씩 올랐어요. 코스트코는 똑같이 이마트랑 같은 구조죠. 먹거리를 팔고 생활용품을 팔면서 여기서 마진율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따라서 점점 수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보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각광을 받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계속해요. 안전한 주식인데 해외로 수출을 하면서 돈을 더 성장 있게 계속 벌어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세계 커피 프랜차이즈 1위 하면 스타벅스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2위는 어디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스타벅스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럼 미국엔 또 있죠. 핸드폰 뭐 최고라 그러면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는데 나는 아이폰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폰은 또 미국에 있죠. 뭐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이 글로벌 브랜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저기 미국에 많이 있어서 미국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면서도 인플레 수혜를 받으면서도 계속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배당도 잘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이런 기업들을 한 달에 다달이로 얼마씩 계속 사들이는 전략을 쓰면 돼요. 굳이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월급 180만 원 받았을 때 86만 원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예적금 안 하고 다 미국 주식에다가 넣어도 돼요? 된다 보죠. 어차피 초반에는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게 낫다라 봐요.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건 자산이 좀 있어야 배분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우선
우선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공부를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만의 투자 철학을 성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나누려면 내 자산이 이제 5천만 원이 넘는다던가 1억이 넘었을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자산을 뭐 부동산을 몇 대, 주식 몇 수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지금 집값이 이런 상태에서 자산 배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잘해봤자 주식 채권밖에 없는데 뭐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거고 지금은 차라리 초보자들은 주식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나 미국 주식 막상 하려니까 무서운데 오히려 먼저 이제 해보고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안 그래도 10대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제 모의 투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꼭 그 말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의 계좌로 하면은 5억까지 투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억을 가지고 굴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너무 눈이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한 1000만 원 잃고 1억 잃어도 뭐 괜찮아, 사이버 머니니까 이렇게 되면서 내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해집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저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다 잃어도 좋으니까 좀 대박나는 주식을 투자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친구가 이제 1억이 되고 10억이 됐을 때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많이 봤는데 투자로 40억 잃으신 분, 50억 잃으신 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요. 뭐 200만 원 운용하듯이.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돈이 커져도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이오주에 막 5억, 10억씩 투자를 해요. 그리고서는 반타작 났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애초에 잘못됐다.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냐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든 200만 원을 투자하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1억을 모을 거고 5억을 모을 거고 10억을 모을 거니까 10억 정도를 운용한다 생각하고 운용하세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날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이 계속 현금으로 벌어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누적이 되면서 점점 스노우볼 효과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연습하셔라 말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럼 저 미국 주식 할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국내 주식이랑 다르게 계좌 개설 이런 거 뭐 힘든 거 아니냐. 보통 종합계좌로 하면은 그냥 계좌 하나로 미국 주식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플이 2개가 있었어요. 국내 주식 어플, 해외 주식 어플 이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특징이 그냥 어플 하나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둘 다 되기도 하고요. 원화로 예수금을 가지고 있어도 자동으로 그냥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도 해줘요. 그래서 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원화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그 달러 바꿔주는 걸로 사는 분이 있는데 두 개 중에는 어떤 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환전해야죠.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사는 거? 미리 해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올 때 터졌을 때 한국 주식은 그대로 원화 가치대로 뚝 떨어지는데 미국 주식은 주가는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보면 수익률이 별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방어가 돼요. 우리로 치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환 차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을 조금씩 팔면서 달러로 환전을 모아두고 현금 비중을 달러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뭐 위기가 터졌다 그랬을 때는 미국 주식이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환 차익을 얻은 다음에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내 수익률 방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국 주식 대 미국 채권을 많이 하셔요. 서로 이렇게 수익률이 거꾸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한국 주식 대 이제 미국의 경기 방어주, 뭐 담배, 통신, 식료품 이런 주식을 사면은 나름대로 공격적인 성향도 가지면서 만약의 사태에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가지고 내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내가 미국 주식 사긴 살 건데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사야 되냐 아니면 한 종목에 몰빵 때려야 되냐.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요. 슈퍼개미들이라 불리시는 분들은 보통 한 종목에 몰빵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 때리세요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다가는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경우도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이 슈퍼개미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 4종목에서 5종목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지면 컨트롤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기업이 무슨 사건이 났는지 내가 뉴스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저도 빨리 대응해서 뭐 던져버리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기업, 제일 확실하다 생각하는 기업 4개에서 5개 정도. 그 중에서도 뭐 한 2개 정도는 뭐 미국, 2개 정도는 한국 이런 식으로 밸런스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종목을 만약에 분산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5종목 미만이라고 했는데 종목들을 고르는 기준은 뭐예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거는 확률 못 맞춰요.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벌어질까요? 아닐까요? 이건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탄소 배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결국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을 사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체크하면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가에 관련된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오늘 유가 얼마
얼마지? 이것만 한번 확인하면 돼요. 하루에 1초 걸려요. 유가가 올랐네. 그럼 내버려 두지. 떨어졌네 그러면 그때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아, 왜 떨어졌지? 근데 이제 뭐 제가 판단한 거에 큰 별일이 없다라고 그러면 계속 내버려 두고 잊고 사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다시 분석해서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인플레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거고, 미국 정부도 연준도 똑같이 인플레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지금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 라면 값도, 오뚜기 진라면도 예전에는 정말 가격이 안 올려서 착한 기업이었는데 13년 만인가요? 11.9%를 올렸어요.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를 때 죽어나가는 기업이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죽어나가는 기업은 내가 올라간 재료 가격을 고객한테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재료값이 400원 올랐으니까 고객님 이 커피값도 400원 올리겠습니다 했을 때 고객님들이 그럼 안 사 먹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못 올리고 이익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재료비가 400원 올라서 제품 가격을 2,000원 올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던가 그러던 말던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시는 분들이 지금 2022년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죠. 5차례 올리든 7차례 올리든 어쨌든 올리긴 올릴 건데 현 상황이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스타벅스? 크로거도 굉장히 괜찮아요. 크로거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슈퍼마켓, 월마트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크로거는 식료품 위주의 슈퍼마켓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일 생필품, 이제 뭐 먹거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물가가 오르던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에 그냥 그럼 수혜를 보는 기업이겠네요. 그냥 적당한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숨겨놓은 성장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슈퍼와 미국 슈퍼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약국이 있습니다. 미국도 뭐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일으켰던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제 은퇴를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은퇴를 한다라는 거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살도 쪄가지고 막 몸에 잔병을 막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가면은 먹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좋은 약 나온 거 없나, 뭐 비타민제 없나 이제 약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제약에 대한 소비가 엄청 커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엄청난 그 프랜차이즈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크로거는 제약으로서의 성장성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확률 높은 기업들이 몇 개 나온다는 거죠. 스타벅스랑 크로거 그 주식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걸 사놓고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신호를 읽어야지 팔아야 됩니까? 이런 기업들 뭐 인플레라던가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에 3끼 먹고 좀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고 갑자기 막 주가가 확 오르진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생 보유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주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베이비 부모 세들이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당을 안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생활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배당금을 계속 늘려줘요. 그럼 내가 이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써도 되고 다시 주식을 재투자해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배당금 받아가지고 또 사고 싶은 주식을 또 사면 됩니다. 뭐 그게 싫다라 그러면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요. 팔아야 될 타임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CEO가 좀 잘못된 사람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부도덕성이 나왔다라던가, 미국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못 벌 것 같다라 생각됐을 때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갈 거야. 자동차 판매량이 꺾였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뭐 지금 뭐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꺾였으니까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냥 미국 내 소비재들은 그냥 기업에 문제가 있나 없나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게 단순하다는 거죠. 초보자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나중에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나 크로거도 배당을 주는 건가요? 배당을 주죠. 크로거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되고 스타벅스도 2% 정도 되는데 배당금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럼 물가가 예를 들어 1년에 3%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배당금이 1년에 10%씩 늘어나요. 그러면 물가보다 훨씬 더 배당금이 빨리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물가 인상부보다 훨씬 높은 배당금, 노후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월급이 있으면 내가 정해놓은 생활비 내에서 쓰는 연습을 하면서 지출 통제하는 습관을 기르되 이제 나머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에서 중독성이 있고 소비를 계속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 소비재 분야를 투자를 하되 여기까지 왔어요. 실제
실제로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노후에 얼마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세에 은퇴할 거냐. 빨리 은퇴할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최대한 했으면 좋겠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내가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 8% 나오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있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훨씬 낮은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2% 정도에 투자해도 충분히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런 배당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는 배당 수익은 낮지만 대신에 주가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배당금을 잘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 노후 연금이 적게 필요할수록 더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얘기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8% 정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내가 은퇴 자금 3억만 있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막 10억, 30억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 집 하나랑 3억 정도의 주식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출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면서 투자를 계속 병행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언제이며 시드가 얼마일 때 그걸 해야 되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 모이다 보면은 저도 느꼈던 게 나한테 경제적 자유가 올까라고 생각했던 게 5년 전이었어요. 전혀 올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스노우볼입니다. 이렇게나 생각했어요. 이 각도라 생각했어요. 이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때가 나옵니다. 그 타이밍이 딱 올 때가 되면은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갑자기 나와요. 내 집 마련이 됐네. 이제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돈 모이는 속도가 갑자기 더 빨라졌어요. 노후 자금이 한 10억 정도 필요한 것 같았는데 벌써 끝났네. 그러다 보면은 또 여유가 더 생겨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배당주를 투자하면은 다달이 내가 지금 생활비가 만들어지네. 노후 자금 끝났고 지금 은퇴해도 생활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살 집이 생겼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요새 기준 사람들로 치면 한 30억 정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저는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뭐하고 놀지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봤더니 이게 의외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30대 중반인 애가 늦게 일어나고 그냥 한량처럼 낮에 시간 때우다가 저녁에 저녁 먹고 뭐 TV 보다가 자고 이거를 며칠 반복돼서 해봤더니 이게 되게 삶의 의미가 오히려 없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유행하는 파이어족 이런 거를 너무 젊은 날에 하는 게 그닥 별로라는 거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직장 다닐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로망이죠. 저도 아침에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에 딱 신문 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냐 이건 거죠. 직장 다닐 때나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정도는 이제 행복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권태롭네요, 삶이. 권태롭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일까 했을 때 그동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직장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였냐면 영상업을 시도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마음껏 찍어보고 이걸 마음껏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오히려 삶이 재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지고 완전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그때보다 더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돈도 있고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돈벌이가 되면 더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전만 해도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돈이 10억이라 생각했었어요.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15년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새는 30억이라 말을 해요. 그러면 또 15년 지나면 또 30억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은 경제적 자유겠지만 15년 뒤에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래도 소소한 돈벌이는 할 수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자산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투자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내 자산들이 알아서 불어나 줘야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노후에 타격이 없겠죠. 시드가 늘어났을 때 아까 내 집 마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집값 떨어진다 뭐 하락한다라고 하면서 무주택이신 분들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가 어느 정도 생기면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타이밍이 있어요. 건설 경기는 17년마다 호황을 누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에는 뭐 10년마다 오기도 하고 이랬을 때는 분명히 이제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미분양이 좀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익히 말하면 3기 신도시 중에서 저는 이제 청약 가점이 거의 없어도 당첨되는 수준까지 올 거라고 한번 보거든요. 그때는 넣어서 당첨돼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예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내 돈이 조금 부족해도 가장 집값이 저렴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부동산 쪽 이걸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건축 분양, 그 건축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전에는 그 꼬마 빌딩 지으려면 평당 350이었었거든요. 건축비가. 그러다가 작년에가 600만 원 달라 했어요. 올해는 평당 8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앞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됐을 때 경쟁률이 가장 낮은 타이밍이 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때 해야지 꼭 남들이 막 집 사서 막 할 때 불안해가지고 영끌하고 따라잡는 그 시기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열심히 투자 공부해가지고 시드를 불린 사람들이 집을 사는 타이밍이라는 거는 청약 시장에서도 미분양이 났을 때 예. 그때는 이제 미분양이라고 안 사지 말고 예.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끌어서라도 그 미분양 난 그 청약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면 분양 가격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 서울 한복판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워낙 높긴 하겠죠.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고 수도권이라고 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도전해 볼 만한 정도의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분양 가격대가. 그때는 이제 뭐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잔금 치를 때까지 또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가 집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최고죠. 그거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분양가는. 아파트 시세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평당 건축비가 막 올라가면 이제 그 이하로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한 번 더 점프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싸게 살 수는 없는 거네요. 제가 예전에 그쵸 집을 샀을 때 자신감 있게 제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때 평당 740이었을 때였어요. 저희 외삼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또 건설 전문가라서 어느 자리에 평당 740에 나왔는데요. 이거 청약해도 될까요? 이랬더니 원가가 800인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건설사가 와도 740에 못 짓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740에 산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새 아파트를 싸게 사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뭐 미분양이 나도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샀습니다. 손해가 아니다 봤던 거죠. 그리고 그 집은 올랐나요? 어이 3배씩 올랐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투자 공부도 하면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시드를 불려서 내 집 마련까지 끝났어요. 내 집 마련 끝난 분들이 또 시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걸로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노후 준비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안 비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 15억 이렇게 되면 이거 마련하다가 내 인생이 거의 다 소진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으면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에 최대한 돈을 줄여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여유 자금 가지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라 그러면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거의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브랜드가 뛰어난 기업들에 투자해서 모으다 보면은 어느 날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배당금만 해도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에 배당금 합치면 월 1000의 노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니까. 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내 집 마련 한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주식을 하되 노후에 좋은 이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노후에 좋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거는 어떤 거를 모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배당금이 늘어나는 주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 500에 있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저는 나스닥 기업보다는 S&P 500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죠. 축구로 치면은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수비수인데 공격도 잘하는 선수. 주식으로 치면은 전통적인 수비수. 뭐 마트라던가 먹거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초콜릿, 음료수, 뭐 커피, 뭐 그런 주식도 있죠.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어느 날 자세히 보면은 갑자기 성장주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멈춰요. 한 5년, 10년 멈춰요. 그러다가 한 번 또 확 올라가요. 그럼 제가 10년, 20년, 30년 투자라고 한다라 치면은 그런 주식들은 가만히 기다리면은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니까 저는 굉장히 신경 안 써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겠죠. 내 집 마련까지 끝내서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쌓였으면 괜히 무리수 던지다가 네. 그냥 훅 가지 말고, 그쵸. 저는 이미 거주의 자유가 끝났잖아요. 네, 예. 수비를 잘 하면서 예. 나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불려나가는 거, 예. 잘 모아나가는 거, 그걸 추천한다. 그쵸. 왜냐면 제가 느꼈던 건 투자에서 소질이 높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뭐 어떤 해에는 많이 나오는 해도 있지만 10년 동안 주식 투자로 돈 벌었어요 라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만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 대결 했다가 원숭이가 2번 이겼을 거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워렌 버핏 말도 있고 그냥 S&P 500 지수 평균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방법이 하셔도 되고 너무 내가 이거로 대박 나겠다는 욕심을 가졌을 때 가장 위험해요. 모든 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기꾼들이 고수익을 말하니까 아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만약에 저 사람이 투자해서 내가 나면 대박이 날 수 있잖아. 그 욕심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되니까 사기꾼이 그거를 긁어내는 거죠. 그런 거 없는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말고 현금 흐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그럼 초보분들이에요. 초보분들이고 난 별로 재능이 없어. 근데 나는 현금 흐름을 늘려야 돼. 이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늘리기는 뭐가 있어요? 몸으로 때워야죠.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직장과 연관된 걸로 몸으로 때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글을 쓰는 직장이다 그러면은 뭐 주말에도 글을 쓰는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내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주말에 프리랜서로 영상을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현금 소득을 내는 것 중에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현금 소득은 돈으로 보지 말고 나의 자기 개발을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부가가치를 얹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간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취미 활동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반려견을 돌봐준다라던가, 주말에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운동을 시켜준다라던가,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생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한강에서 달리기 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유명해지고 인플루언서가 돼서 이제 뭐 소규모로 강의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유튜버나 인스타로 유명해져가지고 광고를 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브랜드 스포츠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안 쓰면서도 최대한 가성비 있게 효율 있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원방으로 나의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어떤 에너지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일단 만드는 걸 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화 시켜가지고 현금 흐름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자동화 시켜가지고 현금 흐름 만드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쉐어하우스라든가 이제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는데요. 쉐어하우스는 초창기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요. 그거를 인테리어 해서 예쁘게 구축하고 사람을 모집할 때까지. 다만 이제 그 다음 사람을 모집하고 나서부터는 6개월 동안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다달이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인테리어 기술이 제가 나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날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다 풀옵션으로 싹 꾸미는데 열흘 걸렸어요. 제가 미장도 해요. 미장도 하고 조명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재테크하는 도움이 돼요. 경매를 보러 가는데 딱 한번 집을 보잖아요. 야, 저거 인테리어 집 수선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저는 한 300이면 끝나겠네. 몸으로 때우면. 그러면 남보다 입찰가를 더 낮게 쓰더라도 저는 어쨌든 수익률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테크할 때 앞으로 굉장히 쏠쏠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자본가가 아니잖아요. 네. 돈이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전대차 쉐어하우스라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제 집에서 했었는데, 전대차라고 해서 월세를 얻어서 다시 월세를 놓는 방식이에요. 대신에 이제 집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전대차업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파트 월세가 한 9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4명 정도를 모집해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매출이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월세 90만 원짜리 집을 사서 만시를 채우면 90만 원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뭐 보증금 정도에서 집 꾸미는 비용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면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돈 벌 때마다 늘려나가면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고 하면서 저한테 세 채를 운영했을 때는 한 달에 월 270까지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확보해서 채수를 더 늘려나가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일 거고, 아니면 내가 좀 이게 리스크가 있다, 나누고 싶다 그럴 때는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돈이 한 5천만 원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뭐 청약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재테크의 활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샤워하우스 같은 경우에 전대차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월세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데를 구해가지고 재월세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샤워하우스를 운영했을 때는 그쵸. 내가 이제 등기부를 내 소유로 한 게 아니니까 그쵸. 청약을 할 때도 아무런 마이너스가 없겠네요. 마이너스가 없죠. 대신에 이제 공실이 났을 때 그만큼 월세에 손실이 나는데, 저는 항상 안전벨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럼 공실 나면 내가 살지 뭐, 그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살아도 되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집을 만들 거야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꾸몄어요, 집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고 싶다, 이 집 뺏기기 싫다. 이제 그 정도까지 꾸며놓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꾸미는 열흘 사이에 그 완공된 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약한 사람들은 다 찼어요. 그래서 만실 채우자마자 다시 또 계약해서 또 만들었어요. 또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었죠. 지금 또 쉐어하우스 괜히 그 뒤늦게 얘기 들었다가 혹해가지고 막 또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겁나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쉐어하우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아무 장소나 막 차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어떤 장소에 수요가 어디에 맞냐는 거예요. 기정규직이 많은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원룸이 있는 곳들은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2년 계약 내지 1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이제 있으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만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치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쉐어하우스를 더 선호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여성들 중에서 조금 근무 기간이 짧은 직장이 많은 곳들,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학원가 아니면은 뭐 좀 상업 중심지, 병원가 이런 곳들이 오히려 더 매력이 높았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은 곳들은 좀
불리해요. 그런 경쟁이 없는 곳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괜찮았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도시니까 다 정규직이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간다던가 뭐 병가라던가 이런 게 많아서 계약직으로 짧은 기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또 상업지구가 형성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알바를 한다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원룸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원룸이 아예 없어요.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계약은 또 1년 이상이래요. 나는 한 달 일할지 두 달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쉐어하우스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급과 자산이 적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이번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이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절망적인. 네. 그런 분들한테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어떤 게 있으세요? 월급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월급이 적게 시작했고, 월급이 막 빠르게 늘어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악조건 속에서 조금 더 조건을 낮게 도전을 하는 거죠. 저도 뭐 한 달에 186만 원 벌 때 다음 도전은 월 250에 도전해보자. 그 다음은 월 300에 도전해보자. 스텝 바이 스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계산하지 않는 순간까지 오는 거고, 자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만 모아보자. 그런 다음에 모으고 나면은 다음에 2000만 원 모아보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세지 못하는 수준에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상 최고로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길게 시청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